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119회 전산세무 2급이 좀 치러졌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가답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진행하고 나서 여기 써 있기를 3일 이내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문제를 확인을 해보고 혹시 이의 신청할 만한 게 없는지 좀 찾아보고 난이도에 대해서도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가답안 발표 들어가면은 전산세무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뭐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이게 해답이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강의하듯이 일일이 이제 체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PDF 파일만 공개되어 있고 이제 실습 데이터가 나와 있질 않죠. 그래서 좀 이게 제가 완벽하게는 설명은 못 드리고 주어진 자료만으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분류가 다른 하나는 1번, 2번, 3번은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당좌차월은 유동부채로 분류해서 4번. 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입장권 판매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행사 개최 시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제 방영을 하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영화를 틀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고객이 와서 일주일 후에 방영하는 영화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매출로 인식을 하지 않고 실제로 영화 시작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다음날 일주일 후에 영화를 이제 예매를 했던 손님이 다음날 영화표 취소할게요 하면 그때는 또 취소해줘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체감잔액법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고 점점 이제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 기간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수합계법이 있는데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 뭐 4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자, 내용 연수 4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10이죠. 첫 번째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속성을 말하고 신뢰성은 믿을 만한 정보. 이거를 이제 신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짓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진행 기준, 얼마나 지었는지에 따라 수익 인식하자. 그런데 짓고 있는 건물을 봤을 때 이게 몇 퍼센트만큼 지어졌는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냥 완성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자. 완성 기준. 그리고 자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하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겠죠. 그런데 이 시가가 조작될 수도 있지만 원가는 과거에 거래한 내역이 있으니까 원가로 평가하는 거, 손익인식 방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는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외상으로 판매를 했는데 외상대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자 현금주의. 저 정보 보고 시점인데 자,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반대로 적어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 한 8월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반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있다면 보다 최근의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회사가 그 계절성을 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매출이 별로 안 나오는 업종이다. 그럼 이거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재고자산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먼저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을 했으면 도착해야지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죠. 담보 제공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 회사 재고자산 맞고, 시송품이 있는데 구매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가져올 수도 있겠죠. 회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 맞고, 할부로 판매했으면 이제 내 수중을 떠났죠. 이제 매출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900만 원. 자, 6번 문제.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기본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단기총 제조 원가가 일단 100만 원이고요. 자, 직접 재료 원가는 단기총 제조 원가의 40%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1,500만 원에 40%를 곱하면 600만 원이 되겠죠. 자, 직접 재료비는 600만 원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가공원가가 얼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가공원가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더한 건데, 직접 재료비가 600만 원이면 가공원가는 900만 원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50%다. 둘 중에 어느 게 큰 거예요? 직접 노무원가가 제조간접원가의 2배죠.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배분을 할 텐데, 이거 직접 노무원가가 2배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노무원가가 600만 원, 제조간접원가가 3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합계가 1,200만 원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7번.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면, 자, 예를 들어 제공품이 있는데, 자,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만큼 제공품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제품으로 완성이 될 수도 있고 기말 제공품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기말을 위에다 적어 볼게요. 기말 제공품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더 크죠. 자, 1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어요. 8번. 문제가 이중배분율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원가를 변동비, 고정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원가 배분을 하고,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원가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변동원가가 일단 변동원가가 300만 원이 있죠. 이거를 절삭과 조립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배분 기준 한번 볼까요? 실제 250시간, 500시간
그러니까 조립이 절삭의 2배죠. 그러니까 절삭과 조립에 어떻게 해요? 1대 2의 비율로 나눠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자, 이번에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400만 원이래요. 자, 고정제조 원가가 400만 원인데 이거를 600시간, 400시간, 6대 4의 비율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4, 6에 24, 4, 4, 16 이렇게 나눠지겠죠. 4, 6에 24, 240만 원과 16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를 물어봤어요? 조립 부분에 배부할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2개 더하시면 200만 원, 160만 원, 360만 원. 4번이 답이 되죠. 7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만 선택한 것은, 자, 이거 항공기 제조 선박. 자, 이거 어떤가요? 주문 생산하는 거죠. 그럼 가는 일단 맞습니다. 가 안 들어간 거. 2번, 4번 탈락. 그러면 잠깐만. 가. 나는 어차피 둘 다 들어갔죠. 다도 둘 다 들어갔죠. 마도 둘 다 들어갔죠. 굳이 안 읽어봐도 되죠. 라하고 발을 한번 볼게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제조 간접비를 배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분류하는 거 종합 원가 계산이죠. 자, 그러면 라, 바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물량 흐름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자, 일단 기초가 900개예요. 그리고 3000개를 착수했어요. 만약에 전부 다 완성을 한다면 3900개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말이 600개예요. 완성품은 그러면 3300개여야 되나요? 저 자세히 보니까 여기 공손이 300개가 있죠. 자, 원래는 전부 다 완성됐으면 3300개여야 되지만 이 중에 300개의 공손이 있으니까 완성품은 3000개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 공손은 그러면, 자, 완성이 3000개인데 공손이 300개니까 15%가 아니라 10%네요. 자,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면, 자, 3000개의 10%, 300개가 정상 공손이면 이거 전부 다 정상 공손이고 비정상 공손은 없다. 3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문제.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기한부 판매 확정이 판매되는데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미리 받으면 미리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라, 자, 이거 내가 받은 금액, 자,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어요. 12번. 자,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 면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토지가 있고요. 자, 이 위에 1층짜리 건물이 있죠. 그러면 먼저 1단계로 자, 건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단계 건물 임대에 자, 면세 여부 파악. 자, 먼저 자, 이거 건물을 보니까 주택이 60제곱미터고 점포가 140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자, 60제곱미터만큼 면세가 되네요. 그리고 2단계에 자, 여기에 대해서
1단계 금액에 자 곱하기 5배 또는 이제 10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흔히 말하는 도시 지역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할게요. 그럼 5배. 도시 지역 바깥에 있다. 아웃이라고 써볼게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자, 이거 60제곱미터에 5배까지 면세고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면세입니다. 안에 있죠. 그러면 300제곱미터가 면세가 돼요. 문제는 그럼 뭐를 물어봤냐면 이거 부수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죠. 그럼 700제곱미터의 임대는 과세가 되겠네요.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 이거를 이제 하는 취지가 토지의 임대는 원래 과세예요. 그런데 예외 주택의 부수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거든요. 그래서 주택 면적의 5배까지를 면세되는 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 법인은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 간이과세자 현행 세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납부세액이 있는데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자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4번은 좀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간도 걸리고 혹시 내가 이거 계산기를 안 갖고 왔다 그럼 계산도 힘들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국내 은행 예금이자 있죠. 이거 말고 뭐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죠.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사업소득 금액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5,200만 원이죠. 자, 이거 종합소득 금액이 5,200만 원인데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볼게요. 자, 종합소득 공제 75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자, 그럼 5,2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차감을 하면 4,450만 원. 그러니까 4,45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이거 구간이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죠. 그래서 1,400만 원에 대해서는 6%. 그리고 자, 이게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그러면 3,050만 원이네요. 3,050만 원에 대해서 15%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여기 누진공제를 알려줬죠. 그러니까 4,450만 원에서 15%를 한 다음에 126만 원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541만 5천 원이 계산됩니다. 2번이 답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세액공제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는 납부세액을 구할 때 세액공제를 차감을 하는 거고 산출세액은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거를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보기에서 이거 541만 5천 원이 답이잖아요. 여기에서 126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415, 자, 만약에 문항 중에 415000이 있었으면은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틀린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이 일단 보기에 없죠. 그러면, 혹시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하고 다시 이제 돌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14번에 2번이 답이 되고 15번 인적공제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배우자와, 자,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중이면은 기본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한테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형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누나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동생의 부모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 이거 누가 기본공제를 받을지 정해줘야 되잖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생도 나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형이나 누나의 동생이기도 하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이라고 해야 돼요. 자, 실기 문제 보죠.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1월 20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부동산의 명도는 3월 20일로 함.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뒤에 설명 혹시, 자, 그냥 바로 문제네요. 그래서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그러니까 1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나 봐요. 그럼 차변에 성급금 2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네요. 자, 보통예금 2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퇴직연금에 대한 건데,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합니다. 영업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영업부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제조부서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월 12일 외상매입금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40%를 면제를 해줬네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1,500만 원을 갚는데 나는 40% 면제를 받죠. 그럼 60%를 지급하겠죠. 60% 9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이에요. 자, 생산부서 직원들의 작업복을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2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가수금 계정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작업복을 100만 원을 구입합니다. 생산직 직원을 위한 거니까 복리후생비로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법인 통장에 2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80만 원만큼 대표이사가 대신 결제를 해줬다는 거죠. 나중에 회사에서 뭐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회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예금 잔액이 다시 이제 채워지면 이제 대표이사한테 돌려줄 거예요. 문제에서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만약에 힌트가 없었으면 뭐 가수금으로 해야 될까, 뭐 단기 차입금으로 해야 될까, 뭐 애매했을 것 같은데 여기 문제에서 가수금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있는데 지금 5문제가 있죠.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문제가 문장으로만 이렇게 나왔다면 현금 영수증이나 뭐 세금 계산서, 계산서 같은 게 이렇게 주어졌더라고요. 자,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했죠. 그럼 매출인데 22번, 이거 그냥 밑에 분개 이거 보면서 할게요.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22번 현과. 자, 총 거래 금액이 있는데 공급가액 70만 원, 부가세 70만 원이죠. 7만 원, 70만 원, 7만 원. 이거를 전부 뭘로 받아요? 현금으로 판매하니까 현금 받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차변에 현금 77만 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7만 원과 제품 매출 70만 원을 적게 됩니다. 8월 1일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공제 사유. 자, 이거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임차입니다. 공급가액 5천만 원, 세액 500만 원. 그러면 차량 운반구 5,500만 원인데 7월 10일에 선지급하였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일반 전표 입력 7월 10일을 열어보시면 선급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3번 문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거래 유형 11번 과세, 공급가액과 세액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매출을 하는데 총 55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5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죠. 뭐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운용 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리스라는 게 금융 리스라는 게 있고 운용 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는 장기 할부 구입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운용 리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임차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임차료라고 개정 과목을 알려줬죠. 그리고 이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뭐냐면은 전자 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계산서를 받으면 53번 면세로 해야 됩니다. 공급가액 145만 원, 그리고 이거 기계장치인데 제품 생산에 사용하니까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임차료, 그리고 대변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출제자분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뭐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도시락을 주문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61번 현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써주시면 되고, 이거 왜 지출한 거예요? 영업부 직원의 식사,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가 5문제가 있었는데, 자, 특징이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문제들로만 출제가 되었네요. 저 문제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공제율이 104분의 4가 됩니다. 법인의 의제매입세 과세표준 한도 50이다. 이것도 자동으로 나오지만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러면 또 하나 더. 전표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전표 입력을 하라는 말은 없었죠. 자,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아름통산, 그 다음에 원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원투 식자재, 김길동에 대한 내용들 적어봅니다. 그리고 자, 공급가액에 대한 건데 예정 신고 기간에는 5천만 원이고 확정 신고 기간에는 1억 원이었대요. 자, 그럼 예정 6천만 원, 확정 1억 원, 합계가 1억 6천만 원의 50%, 8천만 원 매입한 것에 대해서까지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거 매입한 거를 다 더해보잖아요. 그러면 8,0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8천만 원의 104분의 4에 해당하는 여기 3076923만큼 의제매입세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부가가치세 2번 문제.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있죠. 이거를 자, 그럼 좀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이렇게 금액을 적어 보시면 되겠고, 신용카드가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 자,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거래 유형을 과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이거는 3천만 원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를 차감을 할게요. 그럼 2,5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세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2,5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못하니까 과세 기타에 기록해요. 그래서 과세 기타란에 기록하게 되면 35만 7천 원, 35,700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직수출이 있습니다.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을 하면 7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럼 1억 원하고 7천만 원을 자, 이거 마찬가지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1억 원, 7천만 원. 그 다음 이제 매입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세금 계산서 수취분의 경우에는 일반 매입과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고정자산 매입을 먼저 볼게요. 고정자산 매입이 1억 원이 있고 그리고 자, 이게 접대와 관련한 거 기업 업무 추진비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2번 기록합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1번 기록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1번 더 반영을 해요. 일단 그럼 세금 계산서 수취분 4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차감한 3억 2천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여기에
200만 원, 20만 원을 기록을 합니다. 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게 900만 원의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그럼 일반은 2,100만 원, 고정자산은 900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고정자산 신용카드는 900만 원이고 나머지 2,100만 원을 일반 매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를 한다고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거 1기 확정 때 10,000원, 2기 확정 때 10,000원이죠. 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 기간에 자, 이거 우리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00만 원 적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PDF 파일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결산에 대한 문제.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부가세대급금은 자산인데 이거 정리할 거예요. 대변에 기록하면 없어지겠죠.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인데 차변에 기록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가산세는 잡손실로 해달래요. 이거 선생님 세금과 공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문제에서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주어졌으면 잡손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경감공제세액, 이거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했더니 차변에 100만 원을 더 적어야 되죠. 그럼 미수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자, 현대전기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올랐죠. 잠깐만. 한 주당 얼마 증가했나요? 기말에 15,650원. 내가 올해 취득했을 때 1,200, 550원. 한 주당 3,100원 증가했죠. 3,100원 이익인데 1,000주를 곱하니까 310만 원이 되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310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31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에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2만 달러가 있는데 외화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말과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 차입금 부채가 늘어나면 손실이죠. 300원 손실인데 이게 2만 달러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 손실이 계산됩니다. 그럼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 600만 원, 대변에 외화장기 차입금 6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 4번 문제, 현금과 부족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면 이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10,000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죠. 대변에 적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4,000원은 발견했네. 현금 늘려주고 6,000원은 모르겠다.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이 있는데 원재료가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라 매입하는 건 우리 회사 재고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원재료의 금액은 8,400만 원, 제공품은 그냥 6,500만 원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있는데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거는 우리 회사의 제품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1억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수당공제 등록을 하고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참고로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할 때 기록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수당 등록을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로 이제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자, 참고로 직책수당은 과세, 식대는 한번 읽어봐야 되죠.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식대, 비과세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근로수당은 이거 비과세로 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사항이 비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등록을 하는데, 자, 이거 격리부서니까 사무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과세로 분류해요. 그리고 보육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과세로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자, 이거 본인 명의의 차량 소유, 업무 수행.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이제 부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참고로, 자, 이거 비과세 같은 보육수당 할 때 유형 보육수당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보면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걸 부로 표시하라고 하면 여기 뭐 급여 항목에는 있는데 금액이 0인 게 나오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상여금도 지웠네요. 참고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불러오기 하면 되는데 전월 미환급세액은 자 왼쪽 아래에 전월 미환급이라는 칸이 있으니 이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게 있어요. 자, 문제에서 자,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입력할 것. 자, 모친, 배당소득 금액 있으니까 이거 기본공제 안 됩니다. 부예요. 자, 배우자,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니까 뭐 배우자 이거 기본공제 되고, 자, 윤지야 얘는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죠. 20세 이하이면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 자, 이거 배우자하고 자녀, 배우자와 자녀는 별거 중이어도 기본공제 됩니다. 20세 이하. 그리고 2025년 출생했는데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자, 윤지수는 이거 출산 셋째죠. 지하수와 지수 셋째 이렇게 등록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부고 나머지 20세 이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일부러 자녀에다가 뭐 강제로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자녀세액 공제는 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지수는 올해 출생했으니까 얘는 기록하지 말고 출산 입양이 일단 기본 설정이 첫째로 나오면 이거를 셋째로 바꿔주는 거는 해주셔야 돼요. 자, 연말정산. 자, 본인, 어머니 아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 소득 있었죠? 안 됩니다. 왜?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거 장애인 전용 보험료 별도로 기록하는 칸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가 있는데 부모님 교육비 안 됩니다. 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자, 교복 구입비가 있는데, 자, 이거 교복은 50만 원 한도죠. 체험학습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30만 원이 한도였죠. 그래서 자, 윤지아의 경우에는 이거 한도를 고려해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자, 교육비를 기록할 때, 자, 교육비 일반, 그래서 5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12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윤수화가 있죠. 원래 대부분의 그 지출들을 보면은 해외에서 지출한 거는 이거 인정을 안 해주는데 예외, 유학 자격이 있는 자녀의 그 국외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0만 원으로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원래 한도가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는 교육비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한도인 걸 알고 300만 원으로 적어도 되고 1,000만 원으로 적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300만 원만 이거 교육비 세액공제에 반영되도록 계산을 해줍니다. 의료비, 이아림.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한도가 200만 원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의료비가 있으면 여기 의료비 탭, 이아림을 2번 적었죠. 그래서 산후조리원 아닌 거는 산후조리원 X, 산후조리원에 해당하는 거는 동그라미 쳐서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자, 질병치료 국외 의료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국외에서 지출한 건 뭐만 허용된다? 교육비만. 그 다음 이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보장성 보험은 해당되지 않아요. 신용카드를 얼마로 적냐면 3,820만 원에서 80만 원을 차감을 할게요. 그러면 3,740만 원. 그리고 직불카드. 자, 카드하고 의료비는 중복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아림 배우자 직불카드 500만 원이죠.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용카드 본인 윤지원. 자, 이거 80만 원 제외하고 적어야 되죠. 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소득공제 안 되니까 구분하고 이아림 직불카드.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월세액에 대한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본인이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총 급여액 딱 8천만 원이죠. 그러면 월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적사항들, 내역들 반영을 해서 자, 월세액 공제 자, 기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산세무 2급도 딱히 이번에 이의제기를 할 만한 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산세무 1급은 이거 너무 어렵게 나와서 좀 속으로 욕이 나왔는데 뭐 전산세무 2급은 열심히 하셨으면 100점은 못 받아도 한 70점 합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다른 회차나 다른 급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